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슈퍼파워 이론. 2. 개발 징후. 3. 글로벌 경제 사슬의 정점.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미래를 볼 수 있다 면서 아직 펼쳐지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눈앞에서 바라보는 듯 확신에 차 말하고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마 그 누구도 이 말을 쉽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말하는 것은 예언이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도 통서양을 막론하고 미래를 예언한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 중 한 가지라도 현실이 된다면 그의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도 있죠. 우리가 아는 가장 유명한 예언가는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프랑스 제2대 국왕 앙리 2세의 정책자문가이자 천문학, 점성술, 수학에도 특출난 능력을 가졌던 그는 미래를 봤습니다. 다소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문장이기는 하지만 그는 히틀러의 출현, 제2차 세계대전, 일본에 대한 원폭 투하, 체르노빌 원전사고 등을 예언했고 현실이 됐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기고 로켓이 달에 착륙하고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는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좀 더 과감히 말하자면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들은 거짓이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즉 헛소리와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오늘도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면 더 신빙성이 있을 겁니다. 여기 경제 분야에서 30년간 기자로 활동했던 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으로부터 27년 뒤 기존의 세계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면 시 한국이 영국 제치고 독일 제치고 일본 제치고 중국까지 제치고 세계 2위의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종합평론지이자 90년의 역사를 지닌 어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지난 12월 31일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전 세계 85개국 17,0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정치, 경제, 군사력은 물론 국가 영향력 등을 평가해 매년 발표됩니다. 그런데 2022년도 순위에서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에 이은 세계 6위로 선정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이 GDP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10위권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높은 순위임을 알 수 있는데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2020년 발표된 같은 순위에서 20위를 차지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2년 만에 대단한 순위 변동이 있었던 겁니다. 의 순위에서 한국 아래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진국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프랑스 7위와 일본 8위가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등을 종합해 발표한 순위라고 했을 때 6위에 선정됐다는 것은 대단한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한국은 어떻게 6위에 랭크될 수 있었을까요? 매체는 한국의 첨단 기술, 서비스 기반 경제는 외국인 투자 성공 사례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 기금의 첫 수혜자가 되었고 이후 기금 기부자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했는데 이는 한국이 6.25 전쟁을 겪고 약 5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대단한 것은 한국이 40년 전까지 다른 국가로부터 원조를 받던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된 첫 국가가 됐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난해서 먹을 것을 구걸하던 한국의 지위가 높아져 이제 가난한 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이라면 얼마든지 노력을 통해 가능하지만 이를 국가 차원으로 바꾼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민 전체가 다 같이 잘 살게 되었을 때야 가능한 이야기니까요. 지난 2009년 11월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는 특별회의를 개최해 전원일치로 한국을 DAC 회원국으로 가입시켰습니다. DAC는 국제사회 원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공여국 그룹이자 OECD의 3대 의원회 중 하나입니다. OECD 가입국이라고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만족시켜야 가능한 것인데 한국은 이 조건을 갖췄죠. 그리고 이때부터 한국은 전세계 빈곤국을 향해 어마어마한 공적개발원조 ODA를 시작합니다. 2010년 이후 한국의 ODA 증가율은 DAC 그룹 중 최상위권인데 2021년 총 28.6억 불을 지출해 전년 대비 26.9% 증가했습니다. 한때 에콰도르가 너무 불쌍하다며 쌀 500톤을 지원해주던 국가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매체가 언급하는 것처럼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과 빈곤 감소를 동시에 경험했지만 현재는 전체적으로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보다 순위가 높은 중국과 러시아가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만간 대한민국이 4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지금으로부터 27년 뒤면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약 30년간 경제 분야의 기자로 활동한 존 앤드루스는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편집자 다니엘 프랭클린과 함께 메가체인지 2050년 세계라는 단행본을 출간했습니다. 2030년이 되면 한국인은 독일, 프랑스, 일본인보다 소득이 많다.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2050년 일본 GDP의 2배 가까이 늘어난다. 2050년이 되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 떠오른 중국보다도 2배 이상 많다. 등 책 속에서 묘사한 한국의 미래상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세계 최고 부자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아주 오래전부터 제시됐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25년이 되면 한국은 세계 9대 경제 강국에 오를 것이다. 따라서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한국을 포함시켜 브릭스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2050년이 되면 한국의 1인당 GDP는 8만 1,000달러로 일본, 독일 등을 누르고 미국에 이은 세계 2위가 될 것이다. 라고 쓴 충격적인 보고서는 2007년에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대국의 흥망을 쓴 졸 케네디는 한국이 2030년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2050년에는 독일과 일본도 넘어 세계 2위가 되어 동아시아 경제를 주도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지금으로부터 27년 뒤인 2050년을 한국이 세계 2위의 초강대국이 되는 기점으로 본 것일까요?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위 책을 쓴 프랭클린과 앤드루스는 미국 표준 방식으로 구매력 평가 지수의 기초에 7개 대륙과 12개 국가의 1인당 GDP를 산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2010년 6,310달러에서 2030년 8,780달러, 2050년만 500달러로 치솟습니다. 세계 평균치는 2010년 2,270달러에서 2030년 3,030달러, 2050년 4,230달러로 늘어나는데 한국은 세계 평균치를 훨씬 압도하는 성장을 이뤄내는 겁니다. 2050년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세계 초강대국 중 하나인 독일이 8,770달러로 한국보다 적고 일본은 5,830달러로 한국의 50% 수준, 중국은 5,230달러에 불과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저자는 세계화가 별다른 변화 없이 현재 수준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EIU가 추정한 2010-2030년 GDP 예상치를 2050년까지 확장시켰습니다. 이 예상치에 따르면 전 세계 GDP는 2010년부터 40년 동안 연간 3.7% 성장하는데 가장 급성장하는 지역은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중 중국은 40년 동안 2.3배, 230% 성장하고 인도는 3.86배, 386% 상승하죠. 한국의 경우 66.4%에 불과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에서 66.4% 성장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 국가 중 유일하게 1만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같은 기간 일본이 19% 하락함과 동시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서유럽 국가들은 소폭 상승하거나 정체에 빠지게 되죠. 그렇다면 2012년에 쓴 이 책의 예측은 2023년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일까요? 일본을 대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에게는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한국은 일본과의 경제력 차이를 빠르게 좁혀왔습니다. 한국가의 경제력을 측정하는 GDP는 다양한 기준으로 측정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국가별로 다른 물가 수준을 감안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구매력, PPP, 기준 1인당 GDP입니다. 이 지표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데 OECD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은 이 지표에서 4만 1,001달러를 기록해 일본의 4만 827달러를 추월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개개인의 삶을 파악했을 때
일본인의 삶의 질을 앞서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각 기관마다 수치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IMF는 2023년에 한국이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구매력 평가 1인당 GDP는 화폐 단위당 구매력은 어느 국가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가정해 1인당 구매력을 측정하는데요. 조금 쉽게 쫄짜면 같은 돈으로 한국인들이 살 수 있는 것들이 일본인들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명목 GDP는 여전히 일본이 한국에 앞서 있지만 1인당 GDP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로 처음 일본을 앞섰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구매력 기준이 아니라 1인당 명목 GDP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지난 12월 14일 일본의 1인당 명목 GDP가 2023년 한국에 추월당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노동 생산성, 평균 노동시간, 취업률, 환율 등으로 고려해 측정한 수치로 재작년에는 2027년 한국에 추월당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4년을 앞당겼습니다. 여러 수치로 봤을 때 한국의 경제력이 일본을 추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는 그 누구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보고서를 보며 자위하는 국가가 있을 것이고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며 보고서를 사실로 만들어내는 국가도 있을 겁니다. 과연 한국이 세계 2위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2050년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로 높아지는 기름값은 가정에 엄청난 부담입니다. 인천에서 한국이 평생 써도 모자랄 석유를 만든다? 그런데 최근 인천에서는 조금 과장해서 한국이 평생 써도 모자랄 석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석유는 잘 다루기만 하면 한국이 평생 써도 모자랄 양이고 어쩌면 중동 국가들보다 더 많은 석유를 확보할지도 모르는데요. 이 기적 같은 상황을 보기 위해 영국 대기업 CEO가 직접 방문 독점 계약 체결. 중국은 이 기름을 사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주위에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위를 보면 쓰레기 문제나 공기오염으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 즉 폐기물은 날로 증가하지만 분리수거 외에 그것을 처리할 방법은 마땅히 찾기 어렵습니다. 폐기물은 인간의 생활 또는 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쓸모없어진 물질로서 가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음식 포장용기 및 종이 등이 발생하고 산업체에서는 폐목재, 고철, 폐유, 폐합성수지, 폐비닐 등등이 발생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인간이 한평생 살면서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가 무려 55톤에 이른다고 하는데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그 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죠. 그러나 폐기물 중 특히 플라스틱이나 폐비닐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환경에 치명적이지만 이들의 사용 비중은 그 편리함으로 인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폐기물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을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폐기물을 처분해 유용한 자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환상적일까요? 가령 폐기된 스마트폰에서 금을 추출해낸다든지 전기차 배터리를 폐기해 하얀 황금이라 불리는 리튬을 추출해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면 새로운 리듬을 채굴하기 위해 소요되는 금전적, 환경적 비용이 절약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절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비닐이나 폐플라스틱을 녹여 석유를 추출할 있다면 어떨까요? 이건 천지가 개벽할 기술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기술을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세계 최초로 현실화시켰습니다. 최근 몇십 년 사이 탄소중립이라는 단어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은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증대시켜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온실가스는 최대한 줄이고 어쩔 수 없이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이를 포집하거나 자연에 흡수시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낮추는 것을 탄소중립, 넷제로라고 합니다. 이에 각 기업과 국가들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 CCUS 등 다양한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이제는 탄소중립을 넘어 새로운 자원 확보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영국의 쓰레기 처리 업체로 잘 알려진 세이비엔, 사비엔은 런던 증권거래소 에임 마켓에 상장된 에너지효율 기업입니다.
지난 2월 9일 리처드 페리스 회장은 영국에서의 모든 활동을 접고 한국에 귀국해 대뜸 인천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의 중소기업 주식회사 도시유전으로부터 설비를 도입하기 위해 독점 영업권과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죠. 사실 설비 하나를 구입하는데 대기업 회장까지 방문해야 하나 싶지만 도시유전이라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사려면 회장급 인사가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기술이니까요. 플라스틱이나 폐비닐과 같이 분해되지 않는 폐기물이 재활용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이 플라스틱이나 폐비닐 중 재활용이 가능한 일부를 세척한 후 이를 녹여 다시 새 제품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석유에서 추출해 만든 이 폐기물을 불에 녹여 다시 원료 또는 유류로 환원하는 유화환원 기술이 연구 중이지만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고비용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만약 400도 이상의 열을 통해 플라스틱과 폐비닐을 녹이면 이 열을 가하기 위한 화석연료가 필요하고 이들을 녹이는 과정에서 또 다른 환경오염물질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도시유전은 이 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를 태우는 방식이 아니라 파장을 통해 낮은 온도에서 녹이는 방식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기 때문이죠. 도시유전의 정명훈 대표가 개발한 파동에너지를 이용한 폐플라스틱 분해처리 기술은 세계 최초로 열분해 기술이 아닌 파장을 이용해 폐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원천 기술입니다. 자체 개발한 세라믹볼에서 발생된 파장으로 플라스틱과 비닐을 분해한 후 다시 원래 모습인 석유로 되돌리는 기술인데요. 플라스틱이나 비닐이 석유에서 추출된 납사 등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다시 석유로 되돌린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정영훈 대표는 이를 분자고리를 끊어내는 기술로 해결했습니다. 간단히 공정을 살펴보자면 우선 폐플라스틱 및 폐비닐 등 원료를 특수용기에 담아 원형 탱크로 투입식입니다. 이 원형 탱크에는 특수 설계된 세라믹 볼로 잔뜩 채워진 설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세라믹 볼이 중요한 도구입니다. 세라믹은 쉽게 말하면 돌인데 우리가 보통 온돌이나 강한 햇빛을 꾀인 자연석에서 발생되는 파동에너지를 원적외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세라믹에 열을 가하면 세라믹 역시 원적외선을 발생시키는데 정영훈 대표는 이 파동을 석유화학물질의 탄소결합 분자와 동일한 파장을 가진 에너지를 주사하면 플라스틱 분자 간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상상은 전 세계 많은 연구자들이 매달려왔으나 실패했고 정영훈 대표가 세계 최초로 이 파장의 비밀을 찾아내 다시 석유로 환원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아 지구를 지키면서 폐비닐 및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진파 폐기물에서 석유를 뽑아냈으니 이보다 더 훌륭한 기술은 찾아볼 수 없죠. 만약 이 기술을 고도화시킨다면 남한의 70배에 이르는 태평양 거대 쓰레기 섬의 플라스틱을 전부 가져와 석유로 환유할 수도 있고 코로나 시대의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플라스틱을 전부 석유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환원된 석유는 산업화 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유전보다 더 확실한 석유 확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설사 그렇지 못하더라도 현재 방치된 쓰레기의 약 30%만 석유로 환원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친환경입니다. 사실 정영훈 대표가 개발한 세라믹봉에서 방출되는 파장에너지, 원적외선을 이용한 폐플라스틱 환유환원 기술은 그에게 우연히 제기된 질문에서 비롯됐습니다. 한국의 한 열분해 회사가 생산한 기름이 굳어버리는 왁스와 현성을 세라믹 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도시유전에 문의해왔는더 그의 아버지 정응재 씨는 세라믹 기술을 최초로 개발한 인물입니다. 이 기술의 모태는 선박용 연료 절감 장치인데요. 선박의 연료로 사용되는 중질류, 빈커시유를 세라믹 봉에서 발생되는 파장에너지에 노출시키면 순간적으로 경질유로 환원되는 원리입니다. 현재 부산에서 운행되는 많은 선박들이 실제로 이 연료 절감기를 장착해 연료비를 절감하면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도시유전에서는 이 굳어버린 기름을 세라믹 파장을 이용해 액상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동일한 테스트를 플라스틱에 시도한 결과 석유로 환유하는 데 성공했죠. 이 세라믹 파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열을 세라믹 봉에 가해야 하는데 전체 공정에서 발생되는 온도가 300도를 넘지 않습니다. 원천적으로 환경유해 물질의 발생을 차단하기 때문에 400도가 넘는 기존의 열분해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인데요. 그래서 도시유전의 설비가 가동되는 공장에는 굴뚝 등 배출 설비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과연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 한 건에서 추출된 석유를 실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느냐 말이죠. 지난 2021년 4월 이와 관련한 중요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한국중부발전과 글로벌 석유화학기업 INFINUM은 도시유전에서 생산된 기름을 직접 수령해서 자체 품질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인피니엄은 도시유전이 생산한 중진류는 해상 선박용 기름으로 쓰기에 완벽하고 2차 최종 정제유는 등유 수준의 품질을 가졌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은 보일러 가동을 위해 해당 연료를 테스트한 결과 도시유전이 추출한 기름은 산업용뿐 아니라 선박용으로 쓰기에 적합하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세계 최초로 이러한 기술을 상용화시킨 덕분에 전 세계의 모든 시선이 도시유전에 쏟아졌습니다. 우선 독점 영업권을 산 영국의 세이비에는 이 설비를 도입하기 위해 이미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에 부지를 확보해뒀는데 이 부지에 도시유전 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국을 포함 유럽 전역에 이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최초 24톤 설비를 시작으로 96톤까지 이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하죠. 이날 자리에 참석한 영국의 아단 폭스 박사는 한 행사에서 도시유전의 기술을 접한 후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을 영국으로 돌아간 후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고 영국 캠브리지대 멜빌 연구소는 1억 6천만 원의 연구자금을 지원해 학교 내 공동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박사는 이 도시유전 기술은 이제 실증이 아니라 사업화로 추진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직접 세이비엔 회장을 데리고 방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서 환경사업을 진행 중인 IQ 인터내이션 Age와 합작으로 미국 시장도 진출할 계획을 모색 중이고 도시유전 설비로 최종 처리 후 남은 고용연료의 활용 가능성도 확보했습니다. 친환경 소재 개발 기업은 OCI가 이 고용연료를 가져가 분석한 후 또 다른 친환경 소재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치밀하게 연구 중입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중국의 적극성이 남다릅니다.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통용기계공정유항공사는 중국 내에서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 약정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정영훈 대표의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 공장에서는 매일 6톤의 폐플라스틱을 석유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일 2,400-5,400리터를 추출해내고 있죠. 생산량이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은 플라스틱 상태에 따라 수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소 40%에서 최대 90%까지 차이가 나니까요. 그가 개발한 플라스틱 및 폐비닐을 활용한 석유 화원 기술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환경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자 획기적인 석유 확보 방법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석유를 중동에 의존해왔고 세계적인 경제 흐름에 영향을 받아 휘둘려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유가 시대가 딱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나 만약 이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발전시켜 더 완성시킨다면 평생 써도 모자라지 않을 석유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삼성이 TSMC를 따라 잡을 수 있는 것은 기술력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기술로는 TSMC의 고객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인정할 만큼 압도적인 기술로 양산을 해야 그들을 몸직일 수 있습니다. 삼성은 5나노와 4나노 수물의 문제로 기존 퀄컴과 엔비디아의 일부를 TSMC에 넘겨주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일부를 찾기는 했지만 TSMC가 5나노 공정에서 수를 문제가 별로 없었던 점에 비하면 사실 완패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즉 신뢰성의 틈이 더 벌어진 것과 같습니다. 팹리스들이 가격 차이가 있어도 더 안전한 곳에서 제품을 만들고 싶어하는 이유는 제품을 접한 고객들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제품 판매 후 문제가 있다는 뒷얘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누구라도 같습니다. 무조건 싼 가격으로 대량 판매를 한 뒤 사라지는 그런 중국 기업이 아닌 다음에는 품질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3나노미터 양산에 돌입했다고 해도 아직 TSMC 고객들이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잘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신뢰성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기술 유출에 대한 염려건이 아니라 수물과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문제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 고객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TSMC에 비해 확고한 기술적인 우위를 보이면서 신뢰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TSMC를 꺾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이나 또는 비슷한 기술력으로 비교가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또한 삼성 파운드리와 가까운 기업들이 삼성 3나노미터를 적용한다고
해서 당장 삼성 파운드리로 옮겨 타지 않고 일단은 시장에서의 평가를 듣고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술력을 발휘해 TSMC가 생산하는 제품보다 훨씬 좋은 고성능, 전력, 초소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야 TSMC의 고객들이 삼성 파운드리로 움직이게 할 수 있지. TSMC와 대등한 기술을 갖춘 수준에선 순수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이기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반도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관계자나 반도체 전문가들은 2나노와 1.4나노미터에서 삼성의 완전한 기술력을 증명하면서 TSMC에 비해 계속 앞서 나간다면 그때부터 즉 2025년부터 1위 탈환에 대한 진검 승부가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무조건 기술력에 완벽하게 앞서가야 합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기술력이라고 한다면 메모리 반도체를 들 수 있습니다. 애플은 다른 부분은 TSMC에 하청을 주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다릅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은 세계 1위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애플은 삼성전자로부터 D램,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받습니다. 물론 다른 삼성전자의 경쟁 업체도 있지만 품질을 따지는 애플의 1순위는 가격이 가장 비싼 삼성전자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경쟁사라고 해도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는 믿을 수 있는 신뢰 때문입니다. 현재 3나노미터 공정에서는 삼성 파운드리가 6개월 먼저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은 어제 기사에서 TSMC가 3나노미터 양산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관련 근거가 없습니다. TSMC가 3나노미터 양산에 돌입하면 대만 언론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2020년 6월 반도체 업계에서의 화두는 3나노미터 공정 기술에서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와 핀팻의 차이였습니다. 당시 핀팻 구조는 5나노미터 공정까지, 4나노미터 공정까지는 활용할 수 있다고 봤지만 3나노미터 공정부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성 파운드리와 달리 TSMC는 3나노급 공정에서도 누설 전류 문제를 감수하면서 GAA 대신 핀팻 구조를 적용시키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기술력 때문인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애플, 퀄컴, AMD 등 초대형 고객사들로부터 3나노급 공정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반도체 설계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고 세미콘덕터 엔지니어링은 지적했습니다. 실제 미세공정 심화에 따라 반도체 설계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시장 조사기관 IBS에 따르면 28나노급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5,100만 달러가 투입됐지만 10나노급에서는 1억 7,400만 달러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7나노급은 3억 달러, 5나노급은 5억 3천만 달러가 필요했고 3나노급 공정으로 진입하면서부터는 반도체 설계에만 5억 15억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핀팻과 비교해 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GAA 기반 반도체 설계 비용은 더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비용 때문에 TSMC가 GAA 도입을 미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으로는 GAA 기반 반도체가 핀팻 기반 반도체보다 성능 면에서 당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TSMC가 GAA 도입을 미루는 이유로 들기도 합니다. 세미콘덕터 엔지니어링은 지난해 IBS 관계자를 인용해 3나노급 GAA는 3나노급 핀팻과 비교해 전력 소모가 15-20%가량 적은 장점이 있지만 반도체 노광 식각 증착 공정, 및 금속 배선 공정, BEOL 이 동일하기 때문에 성능 차이는 8% 미만일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전혀 다른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나노급의 MBCFET 기반 반도체가 7나노급 핀팻 반도체와 비교해 소비전력 50% 절감, 성능 30% 향상, 사용 공간 45% 감소 등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시장 조사기관의 예측치인 8% 미만보다 훨씬 강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삼성 발표대로 라면 대단한 차이입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3월 파운드리 포럼에서 더 진화된 MBCFET를 발표하면서 이미 1나노미터 개발에 진보된 기술력을 보였습니다. 기술력에서 TSMC가 점차 떨어지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급 이하 공정으로 진입할 경우 GAA 공정은 필수적 단계로 어차피 핀팻 구조는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시일을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적용해야 하는 공정은 빠를수록 기술력도 높아지고 수을 안정화도 빨라지나 는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기술력의 경쟁이고 이제부터는 반도체의 정세로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TSMC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총 1조 2천억엔을 들여 생산 라인을 건설 중인데 이 중 일본 정부가 건설 비용의 40%를 지원합니다. 지난 4월 착공했고 내년 9월에 준공해 2024년 말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소니는 TSMC 공장 옆에 이미지 센서 생산 라인을 세워 TSMC에서 생산된 칩을 받아 옆 공장에서 바로 센서를 완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TSMC 고위 관계자가 일본의 제2공장을 건설할 가능성을 내비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선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7나노, 5나노 같은 그런 첨단 반도체, 선단, 어드밴스드, 공정 위주로 개발되는 반도체일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예상하면서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에 착공하고 나서 뒤늦게 소문이 도는 내용은 첨단 반도체가 아닌 12인치 웨이퍼의 22, 28나노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첨단이 아닌 자동차용이나 가전제품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구형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 쇼티지가 나는 부분이 이쪽 부문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의 전말은 일본의 간절한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대만 정부의 입장에 따라 일본 정부가 50%의 건설 자금을 대주는 조건으로 기본적인 22, 28나노 반도체의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소문이었습니다. 자동차 왕국인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좋은 기회라는 분석도 나왔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에서는 한국과 대만을 압박하면서 반도체 기지를 미국에도 세워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의 압박에 모리스 창 TSMC 창업자 등 TSMC 최고의 경영진은 대만 생산이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강력했던 것만큼 고개를 숙이는 것도 빨랐습니다. TSMC가 대만이 유리하다고 한 것은 생산 단가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계적으로 찍어낸다고 해도 미국과 대만의 생산 단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일본 정부의 간곡한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따랐고 미국의 요청에는 반발했던 TSMC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TSMC 고위 관계자가 일본의 제2공장을